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겪은 일이 딱 그 짝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오더군요.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소파에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골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영 씨, 괜찮은 매물 하나 나왔는데요. 시세보다 한 5천 원 싸게 나왔어요. 집주인이 세금 문제 때문에 급하게 처분해야 한대요. 이런 금매 흔치 않은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금매는 언제나 기회니까요.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런 매물은 망설이면 남의 것이 된다는 걸요. 집주인이 살고 있어요? 아님 갭인가요? 월세 세입자가 있긴 한데 몇 달째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보증금 까먹는 중이긴 한데 정리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명도 걱정 안 해도 돼서 좋죠. 중개사가 저렇게 말해도 솔직히 세입자 문제는 골치가 아프죠. 밀린 월세를 받아내는 것도 일이고 내보내는 것도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동네는 곧 개발 호재가 터질 예정이었어요. 조금만 버티면 시세가 크게 오를 거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세입자 문제쯤이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직접 보고 결정할게요. 오늘 시간 되세요? 그럼요. 바로 갑시다. 이런 물건은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중개사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어요. 함께 해당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별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집 상태가 어떨지, 수리비는 얼마나 들지, 그런 계산만 했죠. 세입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곧 내보낼 사람이니까요. 중개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문 앞에 선 얼굴을 보고 저는 황당했어요. 문을 열어준 세입자가 반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였거든요. 그 뒤에는 남자친구 어머니도 서 있었어요. 그저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현실인데 현실 같지 않았죠. 마치 악몽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당연히 전 남자친구도 저를 알아봤죠.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더군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죠. 저도 이 인간들을 여기서 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세상 일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이 황당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야기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4년 전 제가 이 남자를 처음 만났던 그날로요. 4년 전 어느 봄날이었어요. 대학 동기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영아, 내 남자친구 준혁이 친구 중에 괜찮은 애 있어. 대기업 다니고 성격도 좋아. 한번 만나볼래? 저는 소개팅에 별 기대가 없었어요. 솔직히 귀찮기도 했죠. 하지만 지연이가 하도 강권해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렇게 만난 남자가 정태호였어요. 동갑내기였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허세를 부리지 않고 담백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안해요. 대기업이라고 소개받으셨죠? 사실 저 아직 계약직이에요. 정규직 전환 준비 중인데 솔직히 쉽지 않더라고요. 경쟁률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버티는 중이에요. 요즘 세상의 첫 만남부터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남자가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자기 포장하기 바쁘잖아요. 저는 그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대화를 할수록 유머 감각도 있고 배려심도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호감이 생기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알고 보니 태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거였죠. 그래서인지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단단했어요. 쉽게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스타일이었죠. 저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점점 이 사람에게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3년을 연애했죠.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좋겠다고 믿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습니다. 연봉이 꽤 높은 편이었지만 남자친구에게는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어요. 태호는 제가 자기와 비슷하게 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20대 중반부터 월급을 아껴 모으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남들이 명품 가방 살 때 저는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굴린 덕분에 작지만 서울의 아파트 3채를 갖고 있었어요. 이것도 남자친구 태호에게는 철저히 비밀이었습니다. 왜 숨겼냐고요? 예전에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어서요. 제 돈만 보고 접근했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연애하는 내내 저한테 이것저것 얻어내더니 나중에는 돈까지 빌려달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처음부터 제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때 받은 상처가 꽤 깊었습니다. 고소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태호가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 조건을 보고 결혼을 선택할까 봐요. 그래서 일부러 티를 내지 않았어요. 평범한 직장인처럼 행동했죠.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조건이 아닌 사람 자체를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태호에게 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3년 만났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봤어? 태호는 잠시 말이 없더군요.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결혼 생각이 없는 건가 싶었거든요. 민영아,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결혼하고 싶어. 당연하지. 근데 우리 집이 내 결혼을 도와줄 형편이 안 돼. 어머니 혼자 힘들게 사시는 거 알잖아. 그래도 나 나름대로 모아둔 돈이 있어. 많진 않지만 빌라 전세 정도는 가능해. 처음엔 작은 빌라에서 시작하더라도 둘이 힘 합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괜찮아? 저는 오히려 안심됐어요.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게 고마웠거든요. 저는 태호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태호야, 신혼집은 둘이 반반씩 부담하자. 집은 남자가 다 해야 한다는 법 없잖아. 요즘 집이 얼마나 비싼데. 한쪽이 모두 책임지려고 하면 그 사람만 힘드니까 공평하게 가자. 진짜 괜찮아? 나 때문에 괜히 부담 갖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둘이 힘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집은 같이 돈 모아서 구하자. 태호는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화려한 조건보다 함께 만들어 가자는 마음이 또 귀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 비용은 서로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태호를 데리고 저희 집에 갔어요. 부모님은 처음 만나는 사윗감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는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 놓으셨어요. 어머, 어서 와요. 많이 먹어요. 태호는 어머니의 환대에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는 태호에게 술 한 잔을 권하셨습니다. 자네 술 좀 하나. 내가 사람 볼 때 술 버릇을 꼭 봐. 주서 있는 놈은 무조건 걸러야 하거든.
아버님, 저 술이 세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버님이 주시는 거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술을 권하셨지만 태호는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예의 바르게 받아 마시면서도 절대 취한 귀색을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내심 태호가 대견했습니다. 아이, 자네 괜찮구만. 술 먹어도 사람이 안 변해. 바른 사람이야. 그러게 눈빛이 막네. 우리 민영이가 잘 만났네. 부모님의 칭찬에 태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따뜻한 대접에 감동받은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호가 말했어요. 민영아, 부모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실 줄 몰랐어. 오늘 정말 감사하더라. 나 진짜 열심히 살게. 널 위해. 저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부모님도 태호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태호 어머님만 제가 찾아뵙고 인사 잘 드리면 되겠다 싶었죠. 앞으로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릴 거라 믿었어요. 저희 집 인사를 마친 뒤 얼마 뒤 저는 태호와 함께 태호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태호 어머니가 집이 아닌 근처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집에서 안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 왜? 어머니가 집이 좁아서 부끄럽다고 하셔. 그냥 편하게 밥 먹자고 하시는 것 같아.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집이 좁으시면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태호 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저는 밝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민영이에요. 그런데 태호 어머니는 인사를 받기도 전에 한숨을 먼저 쉬셨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그래, 앉아요. 자리에 앉자마자 태호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우리 집이 형편이 안 좋아요. 태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얘 키웠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도움을 줄 형편이 안 돼요. 미리 말해두는 거예요. 첫 만남에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진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놀랐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 둘이서 반반씩 부담하며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께서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세요. 그러자 태호 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반반? 그것도 우리 태호한테는 다 부담이야. 그러지 말고 민영 씨가 여유가 되면 좀 더 내주면 안 될까? 솔직히 말해서 다 내주면 좋겠는데.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첫 만남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어머니, 그 얘기는 그만해요. 저희끼리 이미 정한 거예요. 태호가 급하게 어머니 말을 막았어요. 그러자 태호 어머니는 또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에휴, 그래 알았다. 근데 난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줘. 그건 알아둬요. 밥이 나왔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태호 어머니는 밥을 먹는 내내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만 반복하셨죠. 태호 결혼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모르겠네. 내가 다 늙어서 혼자 남겨지면 뭘 해야 할지. 저에 대한 질문은 없었어요. 제가 뭘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저희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태호에게 해주셨던 따뜻한 환대가 자꾸 떠올랐어요. 비교가 되니 제 속이 쓰렸죠. 식사가 끝나고 태호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민영아, 미안해. 어머니가 결혼 때 아무것도 못 해주시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이해해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쾌했어요. 어머님이 너 결혼하면 본인은 어떻게 사냐고 하셨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 어머님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 건데?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셔. 주방 보조로. 근데 수입이 크지는 않아서 그냥저냥 사시긴 해. 얼마나 버시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200만 원 조금 넘을 거야. 그럼 우리 결혼하면 어머니 생활비는 어떻게 해? 우리가 드려야 해? 무슨, 그냥 조금씩 용돈 드리려고. 많이는 아니고 그냥 보태드리는 정도로. 조금씩이 얼만데? 한 3, 40만 원? 그 정도면 어머니 생활에 보탬이 되실 것 같아. 저는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건 우리 결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니까요. 태호야, 솔직하게 말해줘. 어머니 생활을 네가 계속 책임져야 하는 거야?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 내가 조금만 보태드리면 돼. 우리 살림에 부담 줄 정도는 절대 아니야. 그건 확실해. 근데 어머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셔? 어머니가 하신 말씀 들으니까 내가 좀 걱정이 되네. 솔직히 나한테 결혼 비용 다 내라고 하신 것도 그렇고. 그건 어머니가 좀 걱정이 많으셔서 그래. 평생 혼자 고생하시면서 나 키우셨는데 내가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불안하신가 봐. 혼자 사시는데. 근데 민영아, 나 어머니한테 막 끌려다니는 사람 아닌 거 알잖아. 내가 잘 이야기해둘게. 걱정 마. 태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태호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처음 만남부터 한숨을 쉬시던 모습, 결혼 비용을 제가 다 내면 좋겠다던 그 말씀, 아들이 결혼하면 자기는 어떻게 사냐던 그 말투, 뭔가 이 결혼이 시작부터 영 불안불안했습니다. 제 표정이 좋지 않았나 봐요. 태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영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할게. 어머니 문제로 너한테 절대 부담 안 줄게. 약속해. 알았어, 믿을게. 그때는 정말 태호 말을 믿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중간에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불안함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걸려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태호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영 씨, 나야.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겠어?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오늘 괜찮아?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하시니 저는 덜컥 걱정이 됐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걱정이 됐어요. 네, 어머니, 어디로 갈까요? 제가 갈게요. 그럴까?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 주소 보낼게. 저는 태호에게 연락했어요. 태호야, 어머니가 나 따로 만나재. 무슨 일인지 알아? 어머니가? 갑자기 왜? 나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셨어? 그냥 할 말이 있다고만 하셨어. 뭐야 또. 내가 연락해볼게.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마. 내색도 하지 말고. 내가 괜히 쪼르르 일러바치는 것 같잖아. 어떤 말씀 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고 알려줄게. 저는 태호 어머니가 지정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첫 만남의 기억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카페에 도착하니 태호 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어? 앉아. 태호 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내가 왜 불렀냐면 저번에 식당에서
내가 한 말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봐 그래. 네? 내가 형편이 어렵다고 한 건 사실이야. 그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너희한테 손 벌릴 생각은 전혀 없어. 금전적으로 도움을 구할 일은 일절 없을 거야. 그건 확실히 해두려고. 혹시 오해할까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예상과 다른 말씀이셨거든요. 내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해. 지금까지도 혼자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너희한테 기대거나 짐이 될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너희 결혼하면 둘이서만 잘 살아. 나는 간섭 안 해. 명절에 억지로 올 필요도 없고 시댁이니 뭐니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서로 각자 살면 돼. 알았지?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 오늘 부른 건 그것 때문이야. 오해 없이 결혼 준비 잘해. 태호 어머니가 먼저 선을 그어주시니 홀가분했어요. 하지만 곧 첫 만남 때 그렇게 결혼 비용을 다 내라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왜 바뀌신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태호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한 걸까 싶었어요. 제가 태호에게 한 말을 바로 자기 어머니에게 전했나 싶었죠. 그러면 또 제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태호에게 전화로 오늘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다행이네. 응. 근데 태호야, 혹시 너 어머니한테 무슨 말 했어? 아니, 난 뭐 특별히 말한 거 없는데 어머니가 진짜 걱정이 되셨나 보지. 신경 쓰지 마. 저는 저 말이 진짜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말을 했다면 태호가 중간에서 제 뜻을 오해 없이 잘 전달한 거고, 말 안 했으면 어머니가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하신 거라 생각했죠. 어느 쪽이든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안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맞춰가며 결혼을 진행하면 된다 생각했죠. 저는 태호를 믿고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태호도 모아둔 돈이 있으니 예정대로 반반 결혼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 볼까? 예식장부터 알아봐야지. 그래, 그러자. 근데 민영아, 나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뭔데? 나 이번 달부터 정규직 전환 심사 시즌이야. 회사에서 실적 평가도 있고 면접도 봐야 하거든. 당분간은 심사 준비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 결혼 준비에 많이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어. 미안해. 저는 이해했어요.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도 남자친구만큼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태호가 정규직이 되면 저희 결혼 생활도 더욱 좋을 테고요. 괜찮아. 일단 심사에 집중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먼저 혼자 알아볼게. 합격하면 그때 같이 하면 되지 뭐. 고마워, 민영아. 내가 꼭 합격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때부터 저는 거의 혼자서 결혼 준비를 했어요. 퇴근하고 예식장 투어를 다니고 주말에는 스드메 업체를 돌아다녔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견적을 받고 비교하는 것도 다 제 몫이었어요. 틈틈이 신혼집 매물도 검색했습니다. 업체마다 가격도 다르고 조건도 달라서 머리가 아팠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인터넷 후기도 뒤지고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알아봤죠. 태호는 가끔 연락이 올 때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민혁아, 나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도 잘 못하고 너무 미안하다. 심사 끝나면 내가 진짜 다 보상할게. 매주 결혼 박람회 같이 다니자. 괜찮아. 지금은 심사가 더 중요하잖아.
신경 쓰지 말고 준비 잘하세요. 고마워. 진짜 고맙다. 솔직히는 힘들었어요. 결혼은 둘이 하는 건데 저 혼자 뛰어다니는 기분이었거든요. 회사 끝나고 피곤한 몸 이끌고 업체 상담 다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태호가 합격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지금 조금 고생하면 나중에 좋아질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민영아, 나 정규직 됐어. 진짜? 축하해. 너무 축하해, 태호야. 진짜 고생했다. 잘 됐다. 고마워. 민영이 네가 기다려줘서 합격한 거야. 진짜 고마워. 이제 결혼 준비 나도 같이 할게. 그동안 혼자 고생했잖아. 미안하고 고마워. 아니야, 됐어. 합격한 게 중요하지. 진짜 축하해. 전화를 끊고 저는 기뻐했어요. 드디어 태호가 정규직이 됐구나.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둘이 안정적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정규직 합격 소식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태호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영 씨, 나야.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 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자. 저번 그 카페로 와. 전화를 끊고 저는 조금 긴장이 됐어요.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갑자기 또 만나자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얘기일 거라 생각했어요. 태호가 정규직 됐으니 축하 얘기라도 하시려나 싶었죠. 제 착각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태호 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들떠 보였어요. 왔어. 앉아.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지. 요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우리 태호 소식 들었지? 네, 정규직 됐다고요.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님. 그래, 고마워. 근데 민영 씨, 대기업 정규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저는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싶었어요. 연봉이 확 오르거든. 복지도 좋고 성과급도 어마어마해. 거기다 안정적이잖아.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고. 요즘 세상에 대기업 정규직이 얼마나 귀한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 서울대 나와도 요즘 팡팡 집에서 논다더라. 태호 어머니는 신이 나서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 그때까지는 기분이 저도 좋았거든요. 제 남자친구 자랑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맞장구 쳐드렸죠. 그런데 잠시 후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민영 씨 복 받은 거야. 우리 태호 같은 남자 만나기 쉽지 않거든. 대기업 정규직에 성실하고 착하지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 민영 씨가 태호 비정규직일 때 만난 걸 첫눈으로 알아야지. 저는 좀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넘기려 했죠. 네, 어머니. 태호 씨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은 거죠. 그래, 맞아. 그래서 말인데 민영 씨,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할 얘기가 있어. 태호 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본론을 꺼내셨어요. 이제 우리 상황이 달라졌잖아. 우리 태호가 대기업 정규직이 됐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신혼집은 민영 씨 쪽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뭘 놀라? 다 이렇게 한다더라. 그리고 신혼집 위치도 우리 집 근처로 잡아. 내가 봐둔 아파트가 있거든? 거기로 전세 구해와. 한 4억쯤 할 거야. 내가 매매로 해오라는 소리는 또 못하겠다. 내가 워낙 양심적이거든. 저는 순간 제가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분명 집중하고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뭔가를 놓쳤나 싶었죠. 어머니, 그런데 저희 이미 반반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건 태호가 계약직일 때 얘기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 상황이 바뀌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할게. 지금은 우리 태호가 아까워. 대기업 정규직인데 왜 민영 씨랑 반반을 해? 민영 씨가 우리 태호한테 시집 오는 거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서로 균형을 맞춰서 결혼해야지.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 말을 못하는데 이게 맞지 않아? 앞으로 벌어도 태호가 훨씬 많이 벌 텐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구직이에요. 연봉이 높다는 뜻입니다. 제 연봉이 1억 후반이에요. 태호가 아무리 정규직이 되어서 연봉이 올랐어도 제 반만큼도 안 될 겁니다. 어머님 논리대로라면 태호가 결혼 비용 다 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어머님이 어디까지 하시나 일단 들어보기 위해 가만히 있었어요. 일단은 진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잘 생각해, 민영 씨. 민영 씨 수준에 이런 조건 좋은 남자 만나기 쉽지 않아. 내가 괜히 하는 소리 아니야. 그럼 나 간다. 태호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 간섭 안 하겠다고 하신 분이잖아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오자마자 태호에게 전화했어요. 태호야, 나 방금 어머니 만나고 왔어.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신혼집 내가 전부 부담하래. 그리고 어머니 집 근처로 아파트 전세 구해서 오래. 이게 무슨 소리야? 태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태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당연히 태호가 어머니 말씀에 사과하고 자기가 어머니를 말리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태호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민영아,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어머니 입장도 좀 이해를 해줘. 뭘 이해해? 우리 반반 결혼하기로 결정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집을 다 구해오라는 게 말이 돼? 그게 어머님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뭐라고? 생각을 해봐. 나 이제 대기업 정규직이잖아. 앞으로 내가 벌어서 가정에 가져다 줄 돈이 얼마겠어? 내가 잠깐 계산해보니까 천문학적이야. 알아? 그러니까 결혼할 때 신혼집 정도는 네가 해주는 게 맞지 않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3년을 만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너 계산기 두드리면서 결혼하는 거야? 내가 네 입장 생각해서 일부러 반반 결혼하자고 한 건데? 그건 내가 계약직일 때 얘기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 상황이 바뀌었다라 자기 엄마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집 구해오면 그럼 네가 모아둔 결혼자금은?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어머니한테 드리고 오려고. 나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셨잖아.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그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도 나 키우시느라 고생하셨거든? 그 논리대로라면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돈 드리고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다르지. 내가 앞으로 벌어올 돈이 너랑은 다르잖아. 너 내가 얼마나 버는지 알고 그딴 소리를 하니? 그야 비슷하게 벌었겠지. 근데 앞으로가 다르잖아. 나 대기업 정규직이야. 그리고 승진하면 연봉도 계속 올라. 너랑은 다르다고 몇 번을 말하냐? 저는 그 순간 이 결혼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이 모자의 진심을 알게 된 거죠. 남자친구 정규직 합격 소식이 아이러니하게 시공창으로 향하는 제 인생을 구제해 준 겁니다.
저는 바로 결심을 이야기했어요. 태호야,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할게.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너랑 결혼 다시 생각하겠다고. 아니, 내가 말을 잘못했네. 나 이 결혼 안 해. 저는 돌아섰어요. 태호가 쫓아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서민영, 너 진짜 이럴 거야? 지금 너 감정적으로 이러는 거야. 너 이러면 나중에 후회해, 진짜로. 나 같은 남자 어디서 만나려고 그래? 저는 태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네 진짜 모습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네. 이젠 내가 싫다. 잘 가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3년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에 이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죠. 태호와 헤어지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긴 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저를 불러냈습니다. 저한테 태호를 소개해줬던 그 친구요. 민영아, 나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지연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했어요. 민영아, 진짜 미안해. 내가 그런 쓰레기를 소개해줘서. 내가 사람을 완전 잘못 봤어. 아니야, 네 잘못 아니지. 그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잖아. 정규직 되고 쓰레기가 된 거지. 일단 들어봐. 나 준혁이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너 이거 들으면 진짜 열받을 거야. 저는 궁금해졌어요. 준혁이는 지연이 남자친구인데 원래 제 전 남자친구 태호랑 친구 사이였거든요. 그 인간 어머니 있잖아. 태호 정규직 되니까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대. 우리 아들 대기업 정규직 됐다고 막 떠들고 다녔나 봐. 그러니까 주변 지인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는 집 딸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나 봐. 뭐? 그래서 태호 그놈이 그 여자 사진을 본 거지. 근데 이놈이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나 봐. 예쁘고 집안도 좋았거든.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거야. 네가 요구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그 여자랑 맞선 보려고. 완전 양다리 준비한 거지. 미친놈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보험으로 생각했던 거잖아요. 요구를 들어주면 이득이고 안 들어주면 다른 여자한테 가면 그만이고 완전히 저를 호구로 본 거였죠. 와, 진짜 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맞선은 봤대? 당연히 맞선 못 봤지. 여자 쪽 집안에서 칼같이 거절했대. 대기업 정규직이면 뭐해.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별론데. 그쪽은 집안에 돈 좀 있는 집이었나 봐. 거기서 보기에 정태호는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구 같은 수준이었던 거지.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죠. 진짜? 거절당했어? 완전 망신당했대. 요즘 세상에 대기업 다닌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그런 사람 널리고 널렸다고. 지들이 도대체 뭔데? 대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정규직 됐다고 자기가 무슨 재벌 도련님 된 줄 알았나 봐. 진짜 그 인간 꼴 좋다. 너한테 그렇게 굴더니 결국 혼자 남은 거잖아. 천벌받은 거야. 우리는 그날 밤새 태호 욕을 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딴 놈이 딴 여자 맞선 보려고 그랬다고? 나 그냥 보험이었던 거야. 아이고, 그 개놈의 새끼 잘 헤어졌다. 그런 놈이랑 결혼했으면 평생 속 썩었어. 민영아, 너 진짜 잘한 거야. 알아,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놈 엄마도 똑같다. 모자가 완전 한통속이야. 아휴, 그런 집안이랑 인연 안 맺은 게 천만다행이다. 어머니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던 시간이 사라지니 일에 더 집중하게 됐죠. 덕분에 회사에서 성과도 좋았고 투자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단골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영 씨, 괜찮은 매물 하나 나왔어. 곧 개발 호재 터질 동네라 장기 투자로 딱이에요. 갭투라 투자금도 크지 않고. 세입자는 어때요? 그게 몇 달째 월세를 밀리고 있어. 보증금 까먹는 중이긴 한데 어차피 명도 문제는 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일단 직접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집 상태를 확인해야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약속한 날 중개사와 함께 해당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매물 보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집에 들어선 순간 아주 기겁을 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게 전 남자친구였거든요. 전 남자친구 어머니도 있었고요. 저는 멍하니 그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월세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대기업 정규직이라며 그렇게 우쭐대더니 이 모양이구나 싶었죠. 그러면서도 월세는 대체 왜 밀리고 있는 건지 의아했어요. 태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민혁아, 너 여기 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헤어진 지 1년이나 된 사람이잖아요. 관심도 없고 대화할 이유도 없었고 그냥 귀찮았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민영아,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집 구조를 살폈습니다. 중개사가 옆에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민영 씨, 여기 구조 괜찮죠?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려서 계약하셨던 그 집처럼 여기도 좋은 매물이에요. 그때도 후회 없으셨잖아요. 그 말에 태호와 태호 어머니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저번에 계약?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 어려서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서울에 건물이랑 집이 여러 채 있으세요. 부동산 보는 눈이 있으셔. 그 순간 태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태호 어머니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저를 쳐다봤죠. 저는 중개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죄송해요. 집 다 봤어요. 나가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태호가 뭐라고 외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집을 나와서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솔직히 그 집을 사기가 좀 찜찜했거든요. 하필이면 전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집이라니요. 게다가 월세까지 밀리는 전 남친 집이니 생각만 해도 피곤해질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저 인간들이랑 다시 엮이는 것 자체가 싫었거든요. 저는 중개사에게 이번 건은 넘기겠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말렸어요. 민영 씨, 진짜 이 매물 놓치면 아까워요. 개발 호재 확실하고 입지도 좋잖아요. 제가 집주인한테 연락해봤는데 바로 계약하시면 1,000만 원 더 깎아주신대요. 이 정도면 진짜 남는 장사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 피하겠다고 좋은 투자 기회를 날리는 게 맞나? 그건 바꿔 말하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나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계약 진행할게요. 며칠 뒤 매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그 집은 제 소유가 된 거예요. 그날 밤부터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전화, 문자, 카톡이 쉴 새 없이 울렸죠. 전부 전 남자친구 태호였습니다. 민영아, 나야. 전화 좀 받아봐. 할 말 있어. 민영아, 나 할 말 있다니까. 제발 한 번만 만나자. 그때 내가 잘못했어. 사과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응? 한번 만나자.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민영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게. 그게 내 진심이 아니었어.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니까 나도 흔들렸던 거야. 이게 맞나 의심이 됐는데 나도 모르게.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자기 엄마를 팔아서 핑계를 대는 꼴이라니 없던 정도 더 떨어졌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영아,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나 진짜 할 말 있어. 뭔데? 그때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던 거야. 정규직 됐다고 내가 뭐가 된 줄 알았나 봐. 근데 아니더라. 민영아, 너만한 사람이 없어. 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와서 매달리는 거잖아요. 역겨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돈과 집이 있다는 걸 숨기고 만나길 정말 잘했다고요. 만약 처음부터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인간이 얼마나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결혼까지 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태호야, 나 너한테 관심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민영아, 제발 한 번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차단한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태호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호를 차단해도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태호였어요. 민영아, 나야. 제발 끊지 마. 할 말 있어. 저는 바로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도 바꿔가며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왔죠. 민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너 아니면 안 돼. 제발. 저는 전부 차단했어요. 하지만 이놈은 기어코 선을 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길이었어요. 회사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태호였어요. 소름이 돋았죠. 민영아! 저는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어요. 태호가 따라왔습니다. 민영아, 제발. 5분만 얘기하자. 그리고 나서 네가 싫다고 하면 진짜 포기할게. 싫어. 됐지? 민영아, 나 너 없으면 안 돼, 진짜야.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우리 결혼까지 하려고 했잖아. 그랬지. 근데 네가 다 망쳤지. 기억 안 나? 너 이러는 거 이거 스토킹이야. 계속 이러면 나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 야, 민영아, 나야. 3년 만난 나라고. 왜 그래? 못할 것 같아? 태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다음날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스토킹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어요. 다행히 빠르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태호가 저한테 접근하면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주 주말 저는 지연이를 만났어요. 술 한잔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뭐? 그 인간이 회사 앞까지 찾아왔다고? 미친 거 아니야? 완전 소름 돋았어. 그래서 접근금지 명령 받아냈어. 잘했어. 절대 다시 만나지 마. 그런 놈은 한 번 만나주면 계속 매달려. 아예 씨를 말려야 해. 당연하지. 그럴 생각 눈꽃만큼도 없어. 그때 지연이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 맞다. 나 준혁이한테 들은 얘기 있어. 그 인간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 뭔데? 그놈이 정규직 되고 나서 자신만만해졌잖아. 그래서 모아둔 돈으로 스포츠 토토리를 했대. 스포츠 토토? 도박이지 뭐.
거기서 돈 다 날렸대.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원금 회복하겠다고 대출까지 받았대. 그런데 그것도 다 날리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못 내고 있었던 거였네요. 그러니까 너한테 다시 매달리는 거지. 돈 있는 거 알았으니까. 완전 기생충이야, 기생충.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 인간이랑 결혼 안 한 게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퇴근하려고 회사를 나서는데 누군가 절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태호였어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놈이 무시하고 또 온 거예요. 민영아, 제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접근 금지 명령 받은 거 잊었어? 이거 위반이야. 당장 사라져라. 민영아, 제발. 나 진짜 반성 많이 했거든? 제발. 할 말 없다고 했잖아. 손 놔. 저는 팔을 뿌리치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태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태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벽돌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새끼가 진짜 제대로 미쳤구나 생각했습니다. 기회를 안 주겠다 이거지? 야, 서민영, 너 남 무시했지?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러니까 너도 망해야 돼. 그 예쁜 얼굴 망쳐서 평생 시집도 못 가게 해주마. 지금 이 순간 평생 후회하며 살아. 태호가 벽돌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태호를 덮쳤습니다. 태호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벽돌이 땅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죠. 이 미친 새끼가! 회사 동료 도현 씨였어요. 도현 씨가 태호를 바닥에 눌러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놔라고 이거 놔! 닥쳐 이 미친놈아! 꼼짝 마! 어디서 벽돌을...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그대로 연행됐어요. 끌려가면서도 저를 노려보며 악을 썼죠. 서민영 두고 봐! 너 이게 끝이 아니야! 저는 긴장이 풀리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도현 씨가 다가와 물을 건네줬습니다. 민영 씨,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도연 씨, 감사해요. 정말. 저는 바로 태호를 고소했습니다. 스토킹과 폭행 미수로요. 그동안 모아둔 연락 기록들이 전부 증거가 됐죠. 새 번호로 보내온 문자들, 카카오톡 메시지들 전부 캡처해뒀거든요. 또한 회사 앞 CCTV 영상도 확보됐습니다. 태호가 접근 금지 명령도 무시하고 저를 찾아와 벽돌을 들고 저를 위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며칠 뒤 소식을 들었어요. 태호가 경찰에 연행된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외부에 보이기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었는데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니 부담이 되었나 봐요. 결국 태호는 정규직 전환이 취소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씁쓸했어요. 대기업 정규직이라며 그렇게 우쭐대더니 결국 이 꼴이 됐구나 싶었죠. 하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도현 씨가 매일 저를 챙겨줬어요. 퇴근할 때마다 제 옆에 있다가 집까지 데려다 줬죠. 민영 씨, 오늘도 같이 가요. 그놈이 또 나타나면 어쩌려고요. 매일 이러면 도연 씨가 힘들잖아요. 저 괜찮아요. 괜찮긴요. 그놈 아직 재판 전이잖아요. 불구속 수사라면서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런 도현 씨가 고마웠어요.
사실 혼자 퇴근하는 게 무섭긴 했거든요. 도연 씨 덕분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도연 씨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을 지었어요. 도연 씨, 왜요? 할 말 있어요? 민영 씨, 사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저 사실 민영 씨한테 관심 있었어요. 옛날부터요. 회사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근데 민영 씨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마음 접고 있었거든요. 저는 가만히 도연 씨를 바라봤어요. 이번 일 때문에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민영 씨가 부담스러우면 그냥 없던 일로 해도 돼요. 저 앞으로도 민영 씨 퇴근길 데려다 드릴 거니까요. 저는 도연 씨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태호처럼 계산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저를 걱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눈이었죠. 진짜 저를 위해주는 사람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조건을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를 좋아해 주는 거요. 도연 씨, 저도 요즘 도연 씨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진짜요? 네, 진짜요. 도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남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려는데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호 어머니였어요. 민영 씨,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태호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영 씨, 제발 고소 취하해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한 거야. 우리 태호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 내가 욕심부려서 애가 미쳐버린 거야. 저는 차갑게 내려봤어요. 일어나세요. 민영 씨, 태호가 전과자가 되면 걔 인생 끝나. 걔 아직 젊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요. 내가 무릎 꿇을게. 뭐든 할게. 제발. 태호 어머니가 펑펑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태호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 얼굴을 망쳐서 평생 시집도 못 가게 하겠다고 했어요. 벽돌로 제 얼굴을 내리치려고 했다고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용서를 해요? 민영 씨, 태호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용서 못해요. 절대로. 고소 취하 없어요. 민영 씨, 제발. 그리고 어머니, 저 집주인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태호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죠. 월세가 3개월째 밀렸네요. 이번에 계약 해지 통보합니다. 일주일 안에 집 비워주세요. 뭐? 민영 씨, 그건 너무... 너무한 건 누가 먼저 했죠? 일주일이에요. 안 비우시면 법적으로 처리할게요. 저는 돌아섰어요. 뒤에서 태호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태호와 태호 어머니는 짐을 싸서 이사를 갔어요. 저는 끝까지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증거가 명확했죠. 스토킹, 흉기 휴대, 폭행 미수, 게다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었으니까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년형이었어요. 저는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드디어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악몽이 끝난 거예요. 도연 씨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영 씨, 수고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저는 도연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불안하지 않고 퇴근길에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요. 도연 씨와의 만남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주말에는 같이 산책을 하지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는 알아요. 도연 씨는 제 조건을 보고 다가온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부동산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고 저를 좋아해 줬죠.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재력을 숨기고 연애한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다 보여줬다면 어땠을까요? 태호 같은 사람이 얼마나 교묘하게 저를 속였을지 모르죠. 어쩌면 결혼까지 해서 평생을 속으며 살았을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과 사람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요. 처음엔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특히 상황이 바뀌면 본성이 드러나죠. 태호가 딱 그랬잖아요. 정규직 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사람의 본성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어요. 사람의 본성은 상황이 좋아질 때도 드러난다고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여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도 똑같이 중요하죠. 저는 앞으로도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 거예요. 제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 곁에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요. 그게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